안녕하세요, F킬러입니다. 오늘도 삼국지 관련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동탁이 황제를 소나기에 넣은 것까지 말씀드렸죠. 동탁은 원래 서쪽, 서북 쪽 끝에 있는 서량의 군벌이었습니다. 이민족들과 적당하게 교류하고 반항하는 세력은 때려잡고 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야심도 있었고 부하들도 제법 유능한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앙에서 불러서 십상시를 죽여달라고 지시가 왔는데, 동탁 입장에서는 권력을 손에 넣을 찬스가 드디어 왔다 이겁니다. 주변에 물어봐서 부하들도 다 가자고 하니까 오케이 가자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자기 병력 중에 일부를 이끌고 낙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불 활활 타고 난리가 나 있으니까 동탁은 이제 보고 있다가 저기에 내가 개입을 한 게 맞나 싶어가지고 주변에 막 뱅뱅 돌고 있는데 잘 차려입은 어린아이 둘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게 황제하고 황제 동생 진류왕 이렇게 둘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행운이냐,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탁은 황제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황제한테 동탁이 그렇게 예를 갖추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진류왕이 동탁을 꾸짖습니다. 네 이놈, 어딜 황제 폐하께 이렇게 건방지게 구느냐, 예를 갖추어라. 그러니까 동탁은 깜짝 놀래가지고 저런 어린이가 나한테 변경해서 잔뼈가 굵은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칠 수 있다니 대단하구나,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건 일단 다음의 얘기고, 그래서 동탁은 황제를 모시고 낙양을 황궁으로 향합니다. 그땐 이미 원소, 원술, 조조 등등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동탁이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다들 당황을 했죠. 원소는 동탁, 당신이 황제를 모시고 계시냐, 황제 폐하 빨리 옥죄를 앉혀라 하는데, 동탁은 그렇게는 하겠는데 나도 황제 폐하 모시는 신하니까 내가 가까이 있겠다, 내가 구출했는데 할 말 있냐. 원소는 원소 나름대로 계산을 했어요. 동탁이 지금 황제 폐하 모시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대규모 병력을 데려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와중에 동탁은 꾀를 써서 자기 병력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해요. 맨날 낮에 이제 잘 보일 때는 자기 병사들이 낙양성 밖에서 낙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고, 밤에는 그 병력들이 몰래 또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낮이 되면 다시 또 들어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계속 병사들이, 동탁의 부하들이 낙양성 밖에서 낙양성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것만 보이니까 와, 진짜 많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탁이 이제 신하들 모두 기를 죽이고 자기가 완전히 그냥 권력을 잡아버려요. 황제도 동탁한테 꼼짝을 못해. 오히려 동탁이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황제를 바꿔버립니다. 진류왕을 황제로 만들고 원래 있던 황제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서 낙양 근처에 있는 홍농이라는 곳으로 유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독을 먹여서 죽여버려요. 그렇게 동탁이 황제를 무시하고,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도 자기 뜻에 안 맞는 사람들은 마구 죽이고 하니까 점점 동탁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소하고 원술, 조조 모두 동탁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조조는 동탁하고 직접 대결하는 게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죠. 잘못하면은 죽을 테니까. 그래서 동탁 말을 잘 듣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원소는 빨리 도망가 버려요. 동탁한테 안 될 것 같으니까 맞서다간 죽을 거고, 그렇다고 조조처럼 하진 못하겠고. 그리고 동탁은 그 와중에 여포라고 하는 천하제일의 무장을 곁에 두게 됩니다. 동탁이 황제를 바꿀 때 정원이라는 다른 병주에서 온 군벌이 있었는데, 정원은 이제 동탁에게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네가 마음대로 황제를 바꾸냐. 동탁이 이제 화가 나서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뿐이다 했는데, 정원 뒤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사내가 있었어요. 그 사내가 동탁을 노려보고 있으니까 동탁이 함부로 어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내는 여포라는 이름의 사내였는데 그렇게 싸움을 잘해서 천하무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탁은 정원 몰래 여포에게 금은 보화와 당대 최고의 명마인 적토마를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정원을 배신하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니 여포는 그 길로 정원을 죽여버리고 동탁에게 갑니다. 동탁은 여포를 자기 양자로 삼고 이제 세력도 동탁이 가장 강하고 어떻게 몰래 죽이려고 하니까 여포가 동탁 곁에 있으니까 암살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동탁은 완전히 권력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 수가 있게 됐어요. 조조는 그 와중에 동탁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도 왕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륜은 동탁에게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어떻게든 동탁을 제거를 해서 한실의 위험을 되찾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조가 그러면 내가 동탁을 암살하겠다. 대신에 당신이 갖고 있는 칠성검이라는 명검을 좀 달라. 왕륜 입장에서는 뭐 그건 물건일 뿐이니까 흔쾌히 조조에게 칠성검을 줍니다. 그리고 조조는 동탁을 몰래 암살하려고 했는데 동탁의 등 뒤에서 찌르려고 하다가 동탁이 거울을 통해서 조조를 보게 됩니다. 아니 조조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조조가 아이고 이 검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국께서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당시 동탁은 상국이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황제 다음에 제일 높은 자리였죠. 실상을 따지자면 황제보다도 더 강한 상태긴 했습니다. 어쨌든 조조는 그렇게 둘러대서 동탁에게 칠성검을 바쳐버리고 몰래 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쳐서 천하에 경문을 띄웁니다. 동탁 이건 너무 나쁜 놈이다. 나라를 뒤흔들고 황제를 겁박하고 신하들을 탄압한다. 백성들의 고초가 말이 아니다. 모두 동탁을 처단하자. 이렇게 천하에 경문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경문을 받아든 제후들은 맞다. 지금이야말로 동탁을 칠 때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지의 제후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고 동쪽에서부터 동탁을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동탁 연합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때 연합군의 맹주는 원소가 맡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도 했고 명성이 워낙에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원소 이상으로 적임자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참모의 역할을 맡았고 원술은 물자의 분배, 군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지의 제후들이 연합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때 유비도 어떻게 같이 끼어서 들어가게 되죠. 원래 연희에서는 여기 공손찬이 유비를 데리고 합류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역사상에서는 공손찬은 여기 참석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연희 위주로 따라가 볼게요. 동탁은 이렇게 제후들이 모여서 자기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포를 보내서 연합군을 토벌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화웅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아니 여기에 여포 장군을 보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닭 잡는데 어떻게 소 잡는 칼을 쓰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나서겠다고 하고 동탁도 만족해서 보냅니다. 화웅은 사수관이라는 관문에서 적을 기다리게 됩니다. 반동탁 연합군의 선봉은 손견이 맡게 됩니다. 손견은 당시에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하고 있던 무장이었는데 특히 남쪽에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처음에 황건적의 난 때에도 마지막 본거지를 공격할 때 손견이 홀로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적들을 베면서 기선을 제압했고 그 이후에 각종 반란이 일었을 때에도 손견이 앞장서서 반란을 때려 부쉈죠. 반동탁 연합군 내에서도 손견의 명성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선봉장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손견과 화웅이 맞붙었는데 손견이 처음에 압승을 거둡니다. 화웅은 부하 장수들도 잃고 관에 처박혀서 수비만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동탁은 손견을 어떻게 좀 회유해 보려고 자신의 딸과 손견의 아들을 혼인시키려는 제안을 하는데 손견이 대번에 거절하죠. 그리고 손견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원술이 손견에게 계속 물자와 식량을 제공하다가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이 싸움에서 나와 우리 세력의 명성을 좀 드높이고 싶었는데 이거 손견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견이 이쯤에서 한번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량 공급을 미적미적대면서 미룹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견이 아무리 잘 싸우더라도 배가 고프면 힘을 쓸 수가 없죠. 그의 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굶다 보면은 티가 나요.
밥 짓는 연기도 안 나고 뭐 병사들 비틀비틀거리는 것도 다 화웅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화웅은 관에서 나와서 야습을 합니다. 손견군은 단번에 박살이 나가지고 흩어지는데 이때 손견은 화웅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손견의 부하장수인 조무가 화웅의 시선을 끌어서 손견이 겨우 살아났는데 조무가 어떻게 된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살았으면 나중에 크게 대우를 받았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다음 날 연합군의 진 앞에 화웅이 나타납니다. 화웅은 연합군에게 용기가 있으면 나하고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일기토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 내에서도 뭐 제우의 부하 장수들이 하나둘 나오는데 화웅한테 몇 합 싸우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맙니다. 이때 원소는 내가 알량과 문추를 데리고 오기만 했어도 화웅은 바로 해치울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시전합니다. 어쨌든 없는 사람 뭐 불러봐도 소용없는 건데 그렇게 제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장수 보냈다가 죽으면은 돌아오지도 않는데 이러고 있는데 관우가 나섭니다. 제가 나서보겠습니다. 제후들은 이제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멋있는데 누구지? 이제 궁금해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평원의 유비의 부하인데 이 마궁수 뭐 어쨌든 대단한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급 관리급이니까 장군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마궁수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유비는 유비대로 기분이 안 좋고 관우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폭발하려고 하는데 조조가 그러지 말고 한번 내보내보자. 어차피 뭐 나갈 사람도 없는데 원술이 굉장히 말을 해요. 이거 도대체 저놈들이 우리를 뭘로 생각하겠냐. 조조가 또 말합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 풍채 봐가지고는 뭐 설마 마궁수라고 생각하겠냐. 어제 죽으면은 뭐 이 사람 뒤를 파헤칠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고 보내도 될 것 같다. 만약 화웅 잡으면 대박 아니냐. 그래서 관우에게 대운 술을 줍니다. 따뜻한 술 한잔하고 갔다 오십시오. 이제 조조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저승가는 선물로 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관우가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시는 거는 갔다 와서 마시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사람들 다 좀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아해하고 있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화 소리가 들리고 관우가 화웅의 목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화웅 여기 있습니다. 술잔 주십시오. 하고 마시는데 술이 뭐 그때까지 식지 않았다더라.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군은 화웅을 격파합니다. 동탁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죠. 뭐 손견도 박살내고 화웅이 어떻게 좀 잘 좀 항제하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다니 이거 어떡하나. 이제 원래 플랜대로 여포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뒤에서 여포 뒤를 봐주기로 하는데 여포는 화웅도 좋은 장수였지만 그 화웅보다도 훨씬 클래스가 있는 장수였어요. 제후들이 뭐 여기저기서 이제 장수를 보내서 여포를 공격을 하는데 여포한테 걸리면 뭐 몇 초도 안 걸리고 다 죽거나 뭐 어디 한 군데 잘못돼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 장수들이 압도가 돼가지고 여포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병사로 밀어붙이려니까 동탁군이 더 세. 그런 와중에 이제 관우가 화웅을 잡은 것 때문에 나도 좀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좀 몸이 달아있던 장비가 나섭니다. 이 성씨 셋 가진 종놈아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여포한테 제일 치명적인 약점인 게 아버지가 셋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원래 친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정원 여포가 뒤에서 죽였죠. 그런 다음에 동탁 밑에 들어갔으니까는 아비가 셋인 종놈아 하는 거니까 여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장비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장비도 순순히 당하질 않아. 같이 그냥 오랫동안 치고받고 있는데 승패가 갈릴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여포 말은 적통하고 장비 말은 그냥 말이에요. 명마 축에 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장비는 보궁수, 보병 파트의 하급 관리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뭐 좋은 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봤던 관우가 나섭니다. 관우와 장비가 앞뒤에서 여포를 공격해요. 여포 입장에서는 장비도 만만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관우까지 덮쳐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이때가 여포의 어떻게 보면은 무력 전성기인 시점이라서 여포가 굉장히 막 활약을 합니다. 관우 장비가 잡지를 못해. 그런데 유비까지 나섭니다. 유비가 쌍검을 딱 들고 여포에게 다가가서 공격을 시작하니까
여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당하기 힘든 상태였는데 여기서 손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당할 수가 없었어요. 막 당장 목이 따일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용을 써가지고 좀 틈을 만든 다음에 대뜸 도망을 가버립니다. 적토마가 날리니까 뭐 따라갈 수가 없지. 3대1이 비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장 한가운데에서 뭐 1대1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으며 그 뭐 억울하면 동탁 쪽에서도 뭐 장수 2명 더 나왔으면 되는데 여포 하나만 믿고 그러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탁은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때 동탁의 사위이자 참모인 이유가 말을 합니다. 아, 이 상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낙양을 저놈들에게 내주고 우리는 장안으로 수도를 옮겨서 천도를 합시다. 황제도 데리고 다 데리고 백성들도 데리고 금은 부하도 다 챙기고 여기는 다 불태워버리고 넘겨줍시다. 그러면 저놈들은 이제 낙양을 점령하려고 다 같이 모였는데 목표물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될 겁니다. 동탁이 들어보니까는 정말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 그럼 낙양 같은 거야 뭐 다 태워서 넘겨주자 해서 정말로 통째로 다 태워버립니다. 다 부숴버리고 무덤도 파헤쳐서 금은부화를 다 실어서 장안으로 갑니다. 서쪽에 있어요. 장안은 지금 후한인데 전한 때 수도였습니다. 굉장한 방어 위주의 도시였고 나름대로 관리가 잘 돼 있는 큰 성이었어요. 어쨌든 낙양이 불타버리니까 연합군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손견이 어쨌든 선봉이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갔는데 낙양 홀라당 타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지 싶어서 파헤쳐진 황제들의 묘를 수습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뭐 충성심으로 그랬든 아니면 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간에 뭐 나름대로 괜찮은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손견의 이런 움직임은 당시 유교 중심주의였던 사회에서 좋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우물에서 누가 발견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궁녀가 빠져서 죽어 있었는데 그 목에 뭔가 주머니가 있었어요. 주머니를 풀어보니까 바로 나라의 옥새였습니다. 황제의 결제 도장 같은 건데 그게 발견됐다는 거는 뭐 어떻게 지금 와서 보면 결제 도장 뭐 그런 거 만들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워낙 공을 들여서 만들기도 했고 황제의 상징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견이 이거는 나름대로 나한테 하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나한테 이거 가지고 황제를 하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망상을 품게 합니다. 그냥 도장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상징성이란 게 지금 생각하는 것과 그 당시 생각하는 게 달랐으니까. 그래서 손견은 기왕 이런 게 손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오래 있기는 좋지 않다. 그냥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손견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손견은 화원과 싸우다가 진 다음에 군량을 안 주었던 원술한테 가서 따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견은 원술과 종속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손견은 그렇게 가문의 덕을 보고 있지 못했기도 하고 어떤 유명세를 그렇게 타고 있지도 못했어요. 뭐 싸움 실력으로는 유명해졌지만 유교 중심의 세상에서 싸움 실력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들었고 가문도 뭐 변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뒤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세력이 엄청 큰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4세 30의 원가의 두 축 중에 하나였던 원술에게 나 좀 스폰 좀 해주십시오. 스폰서가 되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원술 휘하에서 움직이는 신세가 됐었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손견이 빠진다고 하고 마침 거기에 스파이를 심어놨던 원소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손견이 몸이 안 좋아서 일단 좀 물러가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하니까 허허 큰일인데요. 그런데 그 몸이 안 좋아진 원인이 혹시 옥새 때문이 아닙니까? 하니까 손견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니까 원소가 그 스파이를 또 눈앞에 데려다 줘요. 이 친구가 같은 고향 사람인데 나하고 옥새를 발견했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참 신기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손견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의심하냐고 막 이렇게 뻥을 치면서 막 칼을 뽑습니다.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원소도 화가 났어요.
응? 나한테 좋은 얘기 들려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마침 그때 원소 뒤에는 알리안과 문추가 또 와 있었어요. 좀 늦긴 했는데. 그 알리안과 문추가 칼을 뽑아들고 손견도 뒤에서 황계 정보 한당도 칼을 뽑아들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다른 제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게 좋게 좀 해결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다 말렸어요. 말리면 누가 유리하냐? 손견이 유리하죠. 원소는 옥새를 어쨌든 꺼내가지고 자기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맹주라는 명분하에 자기가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손견은 일단 옥새는 내가 갖고 자기 손에 있는 게 제일 베스트였으니까 그래서 일단 말려서 못 이기는 척하고 자기 진으로 갔다가 훌쩍 떠납니다. 훌쩍 떠나니까 이제 원술이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아니, 나한테 옥새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지가 갖고 있지? 응? 내가 갑이고 진 을인데 이러면서 손견의 그 귀가 루트에 있던 형주의 유표에게 연락을 합니다. 유표는 마침 그때 참가하진 않고 있었는데 참가하려는 신용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술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얘기를 하죠. 아니, 손견 이놈이 감히 황제의 옥새를 지가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거 좀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유표가 그걸 받으니까는 옥새라고? 나한테 옥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견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습니다. 아유 그거 듣지 않으니까 옥새를 손에 넣으셨다는데 어딜 그 옥새를 숨겨가십니까? 저도 황실의 친족이니 황실 일원이니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황제 폐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 돌려준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손견이 만약에 진짜 내가 갖고 있으면 돌과 화살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갖고 있었으면서 유표가 그래서 그러면은 다 믿겠는데 몸수색은 합시다. 그러니까 손견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럼 한번 붙어보자 하고 땡판을 쳤어요. 완전 난리를 부리니까 유표의 병사로는 손견군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견은 빨리 자기 본거지인 장사로 몸을 뺍니다. 근데 그 와중에 유표군이 하도 공격을 해놔서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저 자식이 진짜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히다니 두고 보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동탁이 장안으로 향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가 원소를 찾아갑니다. 맹주 이렇게 동탁을 보낼 수는 없다. 빨리 동탁의 뒤를 치자. 그러니까 원소는 어떻게 하지? 원술도 낙양이 불타버렸네 이러고 있고 다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냥 다른 제후들도 낙양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낙양이 싹 불타고 동탁은 장안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목표를 또 장안으로 바꿔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다들 자기 계획이 있었는데 다 꼬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조로서는 빨리 동탁의 뒤를 쳐가지고 장안으로 도착하기 전에 박살을 내면 되는데 지금 다들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가기로 합니다. 자기 부하들 데리고. 근데 조조는 사실 그렇게 대부대를 갖고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부실한 채로 그냥 쫓아갔어요. 동탁도 이제 누군가는 쫓아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조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장수인 서영에게 뒤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포를 추가적으로 보내서 서영을 돕게 해요. 서영은 올만한 길목에 병사를 숨겨놓고 있다가 조조가 급하게 쫓아오는 것을 틈타서 뒤를 끊어버리고 병사들을 풀어서 조조를 습격을 합니다. 조조 부하들은 다 거기에 맞대응하느라 서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조조는 막 화살도 한 대 맞고 말도 잃어버리고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부하장수인 조홍이 자기 말도 빌려주고 태워주고 자기가 막 걸어서 쫓아가면서 호위를 한 덕분에 조조는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이때 조홍이 조조에게 말한 게 유명하죠. 세상에 이 홍은 없어도 되지만 조조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